경영학을 알아보는 시간, 경영자와 리더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경영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최고 경영자를 아무래도 떠오를 가능성이 좀 높죠. 드라마 이런 데서들도 이제 이를테면 뭐 사장님, 회장님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최고 경영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영자의 직위와 계급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윗단에 위치한 이제 경영층을 최고 경영자라고 하겠죠. 그래서 최고 경영자의 역할은 뭐 실무적인 일을 한다라기보다는 기업 전체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고 그리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는 것이 최고 경영자다 이렇게 보면 될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경영자가 꼭 최고 경영자만 있냐 그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이제 실행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경영자들을 전반 경영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친구들만 하더라도 이제 그 각 기업에 요직에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럼 각각의 사업의 파트에서 자기들이 사업 계획을 세워요. 1년 단 사업 계획.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사업 계획은 어떻게 세울 거고 어떤 식으로 실행을 할 거고 어떤 식으로 성과를 내서 어떻게 평가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 이제 나름의 이제 사업 계획을 작성하거든요. 근데, 이런 형태의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전반 경영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이제 전반 경영자들의 역할은 당연히 이제 큰 파트 최고 경영자 아랫단에서 조직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런 책임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업 환경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절하게 전략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시기적절하게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해서 결국 조직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이런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특정 부분을 관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사업 단위를 책임을 지죠. 그래서 이제 생산이라든가 마케팅, 재무, 인사 이런 이제 라인이라든가 스텝 부분 여기에서 이제 빈번하게 업무상 이견이나 갈등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중지하고 조정하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반 경영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영은 이런 식으로 조직화가 되어 있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경영진, 그러니까 전략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최고 경영진으로 좀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를 담당하는 분들이 이제 중간 관리층, 현장 관리층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을 담당하는 뭐 공장장이라든가 부서장, 지사장, 그리고 그 아래에서 일을 하는 현장 관리층인 이제 감독자, 팀장 이런 사람들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기업의 운용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비관리직, 일반적인 이제 종업원들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원을 배분하고 직무를 할당하고 절차를 구축한 활동이 이걸 이제 조직화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장을 중심으로 이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는 핵심 중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층이 바로 최고 경영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관리직에 가까울수록 사무적인 능력이 중요할 거고요. 중간 관리층일수록 직원들의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 이런 형태들의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할 거고 최고 경영진으로 가면 갈수록 통찰력 그리고 이제 사업을 바라보는 능력, 환경 분석 능력, 전략 수립 능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자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전문성, 태도 가치관, 업무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영자로서 이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전문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본인이 일하고 있는 해당 산업이라든가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담당 기능, 그리고 업무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업무 역량이 뛰어나야 되겠죠. 시장에서 어떤 기회가 있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식별할 수 있는 분석적인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의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실행해서 달성하기 위한 관리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위로 가면 갈수록 이 태도, 가치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윤리성을 가지고 직원들이 좀 본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리더십도 보여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적극적인 자세,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뭐 창의성이라든가 혁신 여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직원의 어떤 다양성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적인 자세라든가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태도 이러한 것들이 전반 경영자로서의 기본 자질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이제 경영자들은 각 관리자층에 따라서 요구되는 업무와 기술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리층에게 요구되는 업무와 기술 중에 이제 사무적 기술, 대인관계 기술, 개념적 기술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무적 기술은 뭐냐?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분야라든가 특정 부서의 업무를 수행할 때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이제 사무적 기술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대인관계 기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일을 할 때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동기를 부여할 거냐 이런 거죠. 내가 일을 이제 시키는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예를 들어서 코칭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권한을 위임하거나 혹은 훈련이나 지도를 하고 그리고 필요 시점에서는 이제 지원을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술들이 바로 대인관계 기술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개념적 기술은 뭐냐? 우리가 이제 조직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를 하는 거죠. 뭐 어떤 비전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각 하위 부분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고 제시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 개념적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뭐 계획을 하거나 조직화하거나 통제한다라거나 그리고 문제를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하고요. 조정 및 권한 위임 업무를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개념적 기술로 보면 될 겁니다. 일선 관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가 중요할까? 사무적 기술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는 뭐 일선 관리자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조직화를 하거나 계획을 세울 일은 그다지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 사무적 기술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인관계 기술이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승진을 하면 할수록 원래 지니고 있는 업무 기술의 중요성은 낮아지고 오히려 이제 사무적 기술보다는 중간 관리자가 되면 이제 대인관계 기술과 개념적 기술이 점차 중요해지기 시작하고요. 이제 최고 경영자로 가면 갈수록 기본적으로 이제 사무적 기술보다는 이제 개념적 기술 그리고 대인관계 기술 그 중에서도 이제 개념적 기술이 훨씬 더 중요해질 거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한국 경영자들의 역할은 계속 변해왔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와 1970년대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보호무역을 했던 이런 시기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정부가 주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당시에 뭐 외제차라든가 뭐 이런 그 전자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들여왔으면요. 뭐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이러한 회사들이 지금처럼 성장하기가 매우 어려웠겠죠. 철저하게 보호무역을 통해서 실제 산업을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는 결국은 이제 이 당시에는 정부가 기업 전략의 결정자였죠.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이제 정부가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기업의 경영자들은 뭐냐? 정부가 전략을 수립하면 이걸 수행하는 역할을 했고요. 주요 역할이 그리고 대정부 관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게 이제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 경영자들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1980년대 들어서 이제 그 민주화가 되고 대통령 직선제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가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죠. 근데 1960년대와 70년대만 하더라도 정부가 주도하다 보니까 근로자들의 임금을 뭐 급격하게 낮춘 상태에서 관리를 한 데다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지 않았죠. 그런데 80년대 들어서 이제 경제가 성장하고 민주화가 되면서 물가도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의견 불일치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업도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1980년대의 경영자들은 물가와 임금 인상을 적절하게 억제를 하면서 노사 분계에 따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이런 역할을 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1990년대에 들어서 이제 공정거래 제도가 시행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독점, 뭐 과점 해가지고 뭐 가격을 이렇게 뭐 통제하는 것도 가능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못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실명제가 되고 금융이 자율화됐죠. 은행도 이제 민영화되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새로운 시장 경제 질서에 부응해야 되는 이런 이제 문제에도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전과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경영자들의 역할이 이제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기업 시스템. 그래서 뭡니까? 그냥 우리는 이제 우리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정책과 전략을 결정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책임지는 이런 한 기업에 한정된 경영자 본연의 역할을 기존에 수행을 했다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이제 국내외적으로 경쟁이 너무 치열하죠. 그죠? 근로자들 능력도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실제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이 있죠. 그리고 고객들이 예전에는 되게 수동적이었는데 지금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영자들의 역할이 과거와는 다르게 좀 급격하게 확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미래의 경영자라고 하면 단순히 기업을 위한 전략서일 뿐만 아니라 비전을 설정하고 그리고 인재를 육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는 이런 신뢰받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경영자들은 이제 사람들의 욕구를 좀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이거 목표랑 좀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존에 대한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사랑, 존경, 자아실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매슬로우는 이제 하위의 욕구가 충족이 돼야 상위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저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당연히 생존에 대한 욕구가 충족이 돼야 되겠죠. 사실은 이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빅터 프랭클이 유대인 의사인데 이제 나치에 끌려가 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한 진짜 이렇게 약간 잔인한 이런 장면들을 이제 담담하게 쓴 책인데요. 사실은 이제 의사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이 뛰어났겠습니까? 근데 막상 이제 빅터 프랭클이 이제 수용소로 끌려가 가지고 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이제 그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자꾸 꿈을 꾸는데 꿈에 빵만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다른 것들 도모할 수가 없겠죠. 그 사람들은 안전하길 원합니다. 안전하다라고 느껴지지 않게 되면요, 많은 것들을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낮지 않습니까? 출산율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껴서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실제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소득이 안정적이라고 느끼지 못하고요. 그렇죠? 일자리가 안정적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주거가 안정적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노후가 안정적이라고 느끼지 못해요. 이런 것들이 불안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임신과 출산을 매우 꺼려하는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사람들이 이제 보다 안전하다고 느끼면서 더 나은 가치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행복 지수를 연구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북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북유럽 국가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실 1차원적인 욕구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국가가 해결해 주죠. 부모 부양, 자녀 교육, 나의 어떤 주거, 소득, 직업 이런 것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리더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좀 이제 조직을 좀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필요성이 좀 있죠. 그리고 실제 이제 조직 내에서 존경받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래서 리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 본연이 가지고 있는 이런 욕구들을 이해하면서 직원들이 자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단계로 나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리더십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중국의 진나라 말기 이 반란군 지도자 항량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천군 이득 일장난구 즉 1000명의 군사는 쉽게 모을 수 있지만 이를 통솔하는 한 명의 훌륭한 장수는 얻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 리더십을 표현하는 아주 좋은 문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리더십 유형은요. 이제 전제적 리더십, 참여적 리더십,
자유방임적 리더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꼭 어떤 것들이 좋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특정한 상황에 적합한 리더십 유형이 있습니다. 자, 전제적 리더십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리더가 결정을 단독으로 내리고 지시를 내리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리더가 권한도 있고 이제 통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부 직원들은 리더를 주로 따르는 역할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결정이 매우 빠르고 명확할 수 있는 대신에 직원들이 이제 뭐 참여하거나 뭐 창의성을 내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떨 때 이 전제적 리더십이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화재지나 불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전제적으로 가야 돼요. 넌 가서 침투해가지고 불 꺼. 그렇죠? 가스 잠궈. 뭐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 절대적인 복종이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 매우 유효한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근로자들 자체가 비숙련 근로자일 때 그러면 이제 명확한 방향과 지침이 있어야지 그 비숙련 근로자들이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한 근로자들을 지휘하는 상황에서는 전제적 리더십이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참여적 리더십인데요. 이거는 이제 리더가 직원들과 협력하고요.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이제 결정에 참여를 하고요. 의견을 제시할 어떤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집단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보다 전체적으로 수용 가능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아는 아주 대형 그 기술 회사들, 이게 뭐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IBM, 시스코 이런 이제 대기업들이 이런 이제 참여적 리더십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직원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요, 항상 이게 효과가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직무 만족도는 좀 높아지는 이런 성향을 보이고요. 근데 이게 이 참여적 리더십이 적용되는 나라가 있지만 적용이 잘 안 되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미의 특정 국가들 같은 경우는 리더들이 약간 전제적 리더십이 아니라 참여적 리더십으로 직원들과 소통을 하게 되면요, 그 리더를 못 믿는 형태. 아, 왜 리더가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해 줘야지 우리 의견을 듣는 거지? 나를 책임져 줄 수 없을 것 같아. 해서 퇴사해버리고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그 특정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자유방임적 리더십은 이제 리더가 권한과 책임을 직원들에게 넘기고 간섭을 최소화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제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게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에게 이제 매우 큰 책임을 이제 요구하는 이런 이제 리더십이 자유방임적 리더십이라고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경영자들이 뭐 의사나 교수들 이런 전문직을 상대를 하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프로젝트를 준다라고 했을 때 이런 자유방임적 리더십이 훨씬 효과가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리더십을 보게 되면요, 갈등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냐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리더십 유형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토마스 킬만의 갈등 해결 모형인데요.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제 5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협조성이 강하고 약하고요. 자기 주장이 약하고 강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회피형, 갈등을 아예 피해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순응형,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갈등을 그냥 품어버리는 겁니다. 타협형, 뭐 일단은 이제 너가 어느 정도 하고 나도 어느 정도 하는 이런 형태고요. 자, 경쟁형은 약간 전제적으로 그렇죠? 약간 강하게 나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거고요. 자, 협력형은 이제 문제도 해결하고 관계도 지키는 이런 유형이라고 보면 되는데 각자가 적용될 때 좋은 어떤 부분이 있고 또 이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니까 잘 확인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갈등을 해결할 때 회피형이 통한다라고 하는 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갈등을 피해버리는 거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갈등을 피해야 되거나 효과보다 비용이 크거나 쟁점이 사소한 것일 때는 그 갈등을 피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녁에 길을 가는데 두 갈래 길이 있어요. 근데 이 뭐 1번 길은 보니까 너무 깜깜해. 불도 안 켜져 있어. 근데 지름길이긴 합니다. 2번 길은 경찰서도 있고 불도 막 환하게 켜져 있고 이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2번 길로 가는 게 낫죠. 좀 돌아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갈등을 피해버리는 것이 회피형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수능형은 그냥 내가 아유 그냥 내가 참는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갈등을 이제 품어버리는 이런 것들인데
이건 이제 갈등 해결보다 이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을 때 이런 수능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잘못한 것을 알았다. 이럴 때는 수능형 형태로 갈등을 해결하는 건 좋은 일이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건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들에는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라고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 시댁에 가면 약간 불합리한 것들도 그냥 이렇게 순응해버리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내가 참는다고. 이러면은 사실은 이른바 화병에 걸리죠. 나의 니즈가 충족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수능형도 이제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타협형은 야, 내가 이 정도 할 테니까 너도 이 정도 해라. 라고 타협을 해가지고 갈등을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은 되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타협형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면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걸 알고 있어야 되냐면 내가 포기한 것과 그 사람이 포기한 것에 대한 강도는 같다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성향이 있냐면 내가 포기한 게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해요. 실제 잃는 것이 심정적으로 2배 충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 내가 이 정도 포기했는데, 너 이러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상대를 원망하게 될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경쟁형은 내가 논쟁이나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관계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건 나는 이익을 얻고 이제 다른 쪽 손해를 보는 그런 것들인데 이건 이제 전제적 리더십이 필요할 때 이런 경쟁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협력형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도 해결하고 관계도 지키는 전략인데 예를 들어서 국가 간 전쟁이라든가 분쟁이 벌어졌을 때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엄청나게 이제 많은 그런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다만 이런 협력형 가지고 우리가 갈등 해결하는 것은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들기 때문에 뭐 특정 상황, 즉 전제적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에는 오히려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리더십이 좋으냐 여기는 이제 많은 이제 뭐 논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이제 너무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썰리 허드슨강의 기적이라는 이제 영화를 보게 되면 기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런 사례들이 좀 나오죠.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리더십의 여객기의 비상 착륙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성공 사례죠. US 에어웨이즈 1호 사고편 사건입니다. 미라클 언더 허드슨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시간대로 보게 되면 사실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1월 15일 15시 24분에요. US 에어웨이즈 1호 사고편이 라가디아 공항에서 이제 샬럿행으로 이륙을 합니다. 근데 불과 1분 만에 새 대와 충돌을 해가지고 양쪽 엔진이 손상돼서 추진력을 이제 상실이 되죠. 그래서 기장이 가까운 공항으로 복귀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허드슨 강에 이제 비상 착륙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안내 방송을 한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이륙한 지 6분 만에 허드슨 강에 성공적으로 착륙을 하고요. 승객과 승무원은 이제 기체 위로 대피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승객과 승무원 155명의 생명을 구한 이런 사례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기장과 승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놀라운 그런 리더십을 발휘한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리더십의 유형은 이런 식으로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그 이제 보스에게 집중되어 있는 리더십이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약간 자유방임적인 이런 리더십으로 보면 되겠죠. 전제적 리더십에 가까울수록 자, 관리자가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보를 하고요. 관리자가 결정상을 설득을 하고 관리자가 의견을 제시하고 질문을 수행하는 이러한 형태들이 이제 전제적 리더십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참여적이고 민주적 리더십은 자, 관리자가 이제 잠정적인 결정 상황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관리자가 문제를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의사결정하고요. 그리고 관리자가 한계를 규정한 다음에 그룹의 의사결정할 것을 부탁하는 이게 이제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어떤 리더십 유형으로 보면 되고 그리고 일단 이제 자유방임적인 경우에는 이제 관리자가 상급자에 의해서 규정된 범위 안에서 직원들이 스스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용인하는 것이 바로 자유방임적 리더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강의 마무리하면서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영자가 가져야 되는 능력 중에서 자, 전문성, 업무 역량, 그리고 태도와 가치관이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기준을 고려할 때 국내외에 걸쳐서 가장 이상적인 경영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본인 입장에서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전문성, 업무 역량, 태도, 가치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각 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경영자의 조직 내에서의 위치, 뭐 내가 하부 경영자냐, 중간 경영자냐, 최고 경영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세 가지 능력치 중에서 중요한 것이 달라지는지, 아니면 기능적인 측면, 기획, 생산, 마케팅, 인사, 재무 파트, 여기에서 근무할 때 이 세 가지 능력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지, 마지막으로 산업적인 측면, 금융업, 소매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이런 산업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능력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